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앞마당으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헬리오스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진혁은 뒷좌석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손에 들린 작은 벨벳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허락한 아내 한서연과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그는 도열에 있는 경호원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성큼성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불이 모두 꺼져 있어 마치 주인이 없는 폐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진혁을 맞이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닌 뼛속까지 시린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서연아 하고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거실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2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창문을 통해 들어온 창백한 달빛만이 주인 잃은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문은 활짝 열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혁의 시선이 화장대 위로 향했고 그곳에는 익숙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그가 서연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였습니다. 반지 옆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서연의 서명란에는 이미 정갈한 글씨체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멍하니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가출이나 이별 통보로 받아들이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치밀했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고 그는 급히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을 젖히고 지문인식 패드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따위는 그대로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검은색 메모리 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헬리오스 그룹이 10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온 신형 생화학 무기의 설계도 원본이 담긴 저장 장치였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도려내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진혁의 눈빛에서 당혹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옥불 같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지만 서연만큼은 예외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는 여자였지만 진혁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혁의 내면에서 억눌려 있던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닫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내 등을 찌르고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어리석은 여자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제거해야 할 타겟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를 꺼내 단축 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진혁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유를 묻기도 전에 진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기밀을 훔쳐 달아났으니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모든 루트를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오늘 밤 서울은 피로 물들 것이며 그 누구도
헬리오스의 추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혁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헬리오스 그룹 산하의 보안팀과 사설정보 조직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주요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이미 진혁의 수하들이 배치되어 검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벨벳 상자를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고 상자 안에 있던 붉은 루비 목걸이가 튀어나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보석 파편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카펫 위로 흩어졌습니다. 진혁은 깨진 조각을 구둣발로 지식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내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그의 잔혹한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오스 그룹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통합 관제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서울 시내 곳곳의 폐쇄회로 화면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한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중앙 테이블에 두 손을 짚은 채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정보팀 정예 요원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김전무가 창백해진 얼굴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 같습니다. 진혁은 김전무가 내민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당장 그녀의 입양 전 기록부터 다시 파헤쳐. 정보팀장이 급히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랐다는 보육원은 이미 15년 전에 화재로 소실되어 기록이 전무했고 그녀가 졸업했다는 대학의 학적부 또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지난 3년간 진혁의 옆에 존재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정보팀장이 해독해낸 암호화된 통신 기록에서 바이퍼라는 단어가 붉은 글씨로 떠오르자 상황실 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바이퍼는 헬리오스와 오랫동안 암투를 벌여온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조직이자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진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의 입가에는 자조적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침대를 공유하고 매일 아침 넥타이를 메어주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사실은 적들이 심어놓은 훈련된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수줍은 미소와 따뜻한 배려가 모두 인물을 위한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으로 불타오르는 와중에도 진혁의 뇌리에는 서연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걷던 거리와 그녀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저녁 식탁의 온기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약한 감정을 털어내려 했었고 지금 필요한 것은 남편으로서의 연민이 아니라 기업 총수로서의 냉혹한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책상을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며 이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비가 아닌 처절한 응징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때 한 요원이 헤드셋을 눌렀으며 급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인천 북항에 폐쇄된 컨테이너 터미널 근처에서 일회용 대포폰 신호가 잠시 잡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진혁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눈을 번뜩였고 그의 본능이 그곳에 그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밀항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밀한 경로였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서연은 영영 국경 밖으로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혁은 경호팀장에게
즉각적인 출동 명령을 내리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선언했고 검은색 방탄 차량 대열이 굉음을 울리며 본사를 빠져나가 어둠이 깔린 강변북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북항에 버려진 야적장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뒤섞여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역과 무장한 경호원들은 전술 조명을 켠 채 미로처럼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이를 신속하고 은밀하게 수색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듯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아직 식지 않은 컵라면 용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진역은 선두에 서서 권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중앙의 낡은 사무소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진역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무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열린 뒷문 너머로는 검은 바다 위를 빠르게 멀어지는 고무보트의 희미한 물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녀를 놓쳤다는 사실에 진역이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카운트다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남기고 간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0을 향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동시에 건물 기둥 곳곳에 부착된 붉은 전멸등이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긴박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역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따르던 대원들을 향해 전원 엎드리라고 소리치며 가장 가까운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낡은 사무소 건물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충격파에 밀려 바닥을 구르던 진역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타오르는 건물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그을음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으며 진역은 이제 이 게임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천 북항의 폭발 현장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지만 진역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불길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생채기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배신감과 분노로 마비된 감각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도주를 위해 이용한 루트와 폭발물 설치 방식은 일반적인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는 조직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역은 인천 뒷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 흑룡파가 최근 바이퍼와 은밀하게 접촉했다는 보고를 떠올렸고 그들이 서연의 도주를 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뒤처리를 맡긴 채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고 곧장 차에 올라타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차이나타운의 깊숙한 골목에 위치한 낡은 중식당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상은 흑룡파의 본거지였습니다.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선 진역의 등장에 식사를 하던 조직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진역은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곧장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장한 사내 2명이 앞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욕설을 내뱉었지만 진역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자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들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손길이 아니라 수년 전 특수부대 장교 시절 익혔던 살인 기술이 본능적으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2층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 조직원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채 진역을 포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진역은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우두머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고함과 함께 날아드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벌어진 난투극은 일방적인 폭력이 아닌 처절한 응징의 현장이었습니다. 진혁은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관절을 꺾어버리는 무자비한 기술로 순식간에 10여 명의 거구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바닥은 깨진 집기들과 신음하는 사내들로 난장판이 되었고 벽지에는 붉은 핏자국이 튀어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가장 안쪽 밀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진혁은 겁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흑룡파 두목 마광수를 발견하고 단숨에 그의 멱살을 잡아 책상 위로 내리꽂았습니다. 마광수는 인천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거물이었지만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혁의 살기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주변에 있던 포크를 집어들어 마광수의 손가락 사이 책상 바닥에 깊숙이 박아 넣으며 서연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바이퍼와의 의리를 지키려 했던 마광수였지만 진혁이 망설임 없이 다음 손가락을 겨냥하자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진혁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위조 여권과 도주 차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헬리오스 그룹 내부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그 연락책이 누구인지 추궁했고 마광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휴대폰 속에 저장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헬리오스 본사의 보안 코드가 찍혀 있었고 이는 임원급 이상만이 접근할 수 있는 1급 기밀이었습니다. 진혁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내자 미련 없이 마광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내를 숨겨주거나 돕는 자는 그가 누구든 이 방꼴이 될 것이라고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인천을 넘어 전국의 지하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누구도 헬리오스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서연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혁은 엉망이 된 식당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고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차에 돌아온 진혁은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본사 대회의실을 소집하고 감사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쳐냈으니 이제는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눈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배신자가 누구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감히 자신을 기만하려 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금 냉혹한 사냥꾼의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헬리오스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헬리오스 그룹 본사의 최상층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을 받고 달려온 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열리고 셔츠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강진혁이 들어서자 실내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더 떨어진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상석에 앉아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은 아무런 서론 없이 품 안에서 마광수에게서 빼앗은 피 묻은 휴대폰과 암호 해독 문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리듯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리며 회의실 안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그 낡은 기계에 집중되었습니다. 진혁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우리 내부에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 있다고 말하며 그 쥐새끼가 내 아내와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임원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지만 진혁은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배신자가 스스로 발을 떼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재무이사 박동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진혁의 예리한 눈이 포착했습니다. 박 이사는 평소 진혁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기에 다른 임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진혁에게는 그 미세한 동요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두굽 소리를 내며 박 이사의 뒤로 걸어갔고 그 발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장의 북소리처럼 박 이사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진혁이 박 이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는 감전된 듯 몸을 움찔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자네가 서연이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속삭였습니다. 박 이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서 무너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외로움을 호소했고 그녀의 눈물과 유혹에 넘어가 보안 코드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애원하여 도와주었을 뿐이지 회사 기밀을 훔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지만 진혁의 표정은 차라리 무서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부하 직원을 유혹해 정보를 빼냈다는 사실보다 그 얄팍한 미인계에 넘어가 조직을 배신한 박 이사의 어리석음이 더 역겨웠습니다. 진혁은 박 이사를 발로 차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법무팀장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박동훈의 모든 차명 계좌와 불법 비자금 내역을 금융당국과 검찰에 제보하고 그가 가진 헬리오스 그룹의 모든 주식을 동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모든 블랙리스트에 그의 이름을 올려 다시는 이 바닥에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잔혹한 사회적 매장이었으며 박 이사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처형 선고였습니다. 박 이사는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진혁은 이미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박 이사를 개처럼 끌고 나간 뒤 회의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살아남은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고 진혁은 그들에게 이것이 배신의 대가임을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진혁은 박 이사가 남기고 간 태블릿 PC를 집어들어 서연과 그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제주도의 한 절벽 끝에 위치한 은신처 좌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배가 아닌 헬기를 이용해 국경을 넘으려는 계획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박 이사마저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릴 장기말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혁은 회의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즉시 전용 헬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부의 적은 제거되었고 남은 것은 바다 건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진짜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감정을 잃어버린 괴물의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있는 제주도는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추억의 장소였지만 이제 그곳은 그들의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종착역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헬리오스의 제왕은 마지막 사냥을 위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남쪽 바다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도 남단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별장은 거센 비바람에 포위되어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진혁이 탑승한 헬기가 거칠게 착륙하자 프로펠러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과거 두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서로의 목숨을 겨누어야 하는 비극의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혁은 헬기에서 뛰어내려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별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을 모두 뒤로 물린 채 그는 홀로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별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고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그 고요를 간간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익숙한 구조를 따라 거실로 진입했고 그곳에는 한 여자가 창밖의 성난 파도를 바라보며 등 돌려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번개가 치며 실내를 하얗게 밝혔고 그 순간 드러난 서연의 얼굴은 진혁이 알던 수줍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글록 권총은 그녀가 철저히 훈련받은 요원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총구를 그녀에게 겨루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진혁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인 연기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군. 당신이 원한 게 돈이었나 아니면 내 목숨이었나 묻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애원하듯 들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진혁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 데이터 칩은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협상 카드였어. 그녀의 말은 진혁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이퍼 조직은 단순히 기술 탈취를 넘어 진혁을 암살하고 헬리오스 그룹을 공중 분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고 진혁을 살리기 위해 판도라 프로젝트의 원본을 훔쳐내어 조직과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물기가 어려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가 겪었을 고뇌를 짐작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의 자존심은 아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신자라는 오명을 썼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서연의 말을 비겁한 변명으로 치부하며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따위 위선적인 말로 내 눈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강진혁이다. 누구의 보호도 필요 없는 포식자란 말이다. 그는 서연의 총구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거리를 좁혔고 결국 그녀의 총구 끝이 자신의 젖은 셔츠 가슴팍에 닿을 때까지 다가갔습니다. 진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방아쇠를 당길 테면 당겨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진혁의 광기, 어린 눈빛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쏘지 못한다면 내가 쏘겠다. 진혁은 자신의 총을 서연의 이마에 갖다 대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부짖었고 두 사람의 대치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별장의 통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붉은 레이저 포인터 수십 개가 두 사람의 몸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혁과 서연이 동시에 창 쪽을 바라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중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그것은 두 사람의 비극적인 대화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죽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레페를 탄 검은 그림자들이 빗물과 함께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육중한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뒤로 몸을 날렸고,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수십 발의 총탄이 빗발치며 대리석 바닥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별장 안은 순식간에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유리 파편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천둥 소리를 집어삼키며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은 품에 안긴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이를 악물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배신자가 아닌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이퍼가 보낸 용병들은 프로 중의 프로들로 구성된 살인 기계들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데이터 회수가 아닌 두 사람 모두의 제거임이 명백했습니다. 진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예비 탄창을 꺼내 장전하며 서연을 향해 짧게 고갯짓을 했고, 서연 또한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글록 권총을 점검하며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심장을 겨누던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은 10년을 함께한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혁이 식탁 위로 섬광탄을 던지자마자 눈부신 백색 광음이 터졌고,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일으켜 적들을 향해 교차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진혁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서연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어서 진입하던 용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헬리오스의 제왕과 바이퍼의 최정의 요원이 힘을 합치자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선발대가 무력화되자 현관문이 폭파되며 중화기로 무장한 용병 대장과 추가 병력이 들이닥쳤고, 그들이 난사하는 기관총 소리에 집안의 값비싼 가구들이 나무 토막처럼 부서져 나갔습니다. 진혁은 서연의 손목을 낚아채고 2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고, 그들의 뒤꿈치로 총알이 스치며 파편이 튀어 올랐습니다. 빗나간 총탄이 벽난로의 가스배관을 건드리면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1층 전체가 붉은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진혁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서연을 먼저 안전한 사각지대로 밀어넣으며 어무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계단 위에서 벌어지는 교전은 마치 지옥도 그 자체였고, 두 사람은 퇴로가 차단된 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몰린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맞은편 나무 위에 매복해 있던 저격수의 레이저 포인트가 서연의 미간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진혁은 자신의 몸을 던져 서연을 감싸 안았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진혁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그 와중에도 서연의 머리를 감싸 보호하려는 손길을 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앞에서 남편의 피가 튀자 그녀의 동공이 극심하게 흔들렸고, 억눌려 있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았던 남자가 목숨을 바쳐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은 서연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자리에 차가운 사레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피 흘리는 진혁을 벽에 기대앉힌 서연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묶어 지혈을 한 뒤 바닥에 떨어진 진혁의 총을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오직 적들을 도륙하겠다는 섬뜩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양손에 권총을 쥔 채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귀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고 무자비한 사격으로
창밖에 저격수를 처치한 뒤 계단을 올라오는 용병들의 미간을 망설임 없이 뚫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암사자의 처절한 포효였으며 바이퍼 최고의 병기라 불리던 그녀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병대장이 거대한 나이프를 꺼내 들고 서연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옆 좁은 복도에서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체급 차이로 인해 서연이 뒤로 밀리며 목이 졸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대장의 급소를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진혁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어 대장의 다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대장이 비명을 지르며 자세가 무너진 틈을 타 서연은 날렵하게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꺾어 제압했고 거구의 시체가 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적이 제거되자 별장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진혁에게 기어가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진혁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져 내리며 깨진 창문으로 들이쳐 화재를 진압하듯 수증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잿더미가 된 전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과 오해 그리고 증오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만 이미 벌어진 상처는 너무나 깊고 선명했습니다. 진혁은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고 멀리서 헬리오스 지원팀의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가올 현실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제주도의 새벽 하늘 위로 헬리오스 그룹의 문양이 새겨진 헬기 편대가 굉음을 울리며 착륙했습니다.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별장 잔해를 에워쌌고 의료진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왔지만 진혁은 부축을 거부한 채 피젖은 셔츠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서연이 보안 팀장의 감시 아래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패배한 죄수라기보다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순례자처럼 보였습니다.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짧게 손짓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바이퍼의 잔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하여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거칠게 흩날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건조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진혁은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을 받은 뒤 곧장 본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어깨의 총상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지만 텅 빈 가슴 속에 휘몰아치는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수된 판도라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 칩과 서연을 위한 새로운 신분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잠겼고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은 명백했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스파이였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제왕으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한 남자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은 서연이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진혁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진혁을 향해 있었고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너를 처벌하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헬리오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나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진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처럼 신분을 세탁하고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진혁이 내민 봉투를 바라보았는데 그 안에는 편도 비행기표와 새로운 이름이 적힌 여권, 그리고 평생 쓸 수 있는 정착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너는 다시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으며 내 눈앞에 나타나서도 안 된다. 그 순간 너는 한서연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유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혁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자비이자 동시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혁의 곁에 머물 자격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진혁에게 다가가 작별의 인사를 건네려 했으나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의 등 뒤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속인 건 미안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부디 건강하고 외로워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끝내 울음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기척이 사라지자 진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지만 서연은 홀로 쓸쓸히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타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탑승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서울 방향을 응시했는데 마치 그곳에 진혁이 보고 있기라도 한 듯 희미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헬리오스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진혁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한 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는 그것이 서연이 탄 비행기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행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혁은 완벽한 승리자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정점에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는 제거되었고 경쟁 조직 바이퍼는 와해되었으며 그룹의 핵심 기술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눌 유일한 사람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탁자 위에 놓인 깨진 루비 목걸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보석의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며 지독한 고독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고립과 권력의 무게를 견디며 앞으로도 영원히 괴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냥은 끝났지만 사냥꾼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